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툴을 가지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했다면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정도는 조금 다른 주제인데 역시 그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애니어그램은 이제 9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거라면 이 상호 교류 분석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운 이 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실 기질을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나의 언어 습관 그리고 타인의 언어 습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지도자는 어떤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나랑 전혀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타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사역의 어떤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난 저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TA라는 것은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어떤 삶의 정황이나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말버릇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타고난 기질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습관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인식해주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맞도록 내가 응해주는 거. 그리고 나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질의 문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환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언어 습관이 있다. 그런 9가지 기질과 조금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의 어떤 이 인간성, 여러분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자아가 형성되는가 이것이 이 자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호 교류 분석이 뭘까? 이게 TA라는 것인데요. 트랜스액션인 거예요. 상호 교류라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일종의 여러분이 늘 하는 이 말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말버릇, 말 습관대로 여러분이 또 행동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의 표현하면 운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운명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여러분의 어떤 패턴이 있다고요. 패턴. 근데 왜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하지? 라고 여러분이 의식 안 하고 쓰는 말들이 막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형성된 자아가, 독특한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를 오늘 분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는 어떤 자아가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와 내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상호 교류 분석이 무엇인가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가 개발한 이론인데요. 인간의 성격 구조와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애니어그램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됐는데 의사소통 패턴은 타고난 것과 좀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배우느냐, 목적이 뭐냐,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바이블 칼리지 때는 예배 때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도대체 이웃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일까요? 이웃을 배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이게 그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의 의사소통의 방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이 상호 교류 분석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보다는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두세 주 정도면 이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밖에서 일반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애니어그램도 그렇지만 이것도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에서도 이 상호 교류, 내가 어떻게 교류하는지 상호 교류 분석이 왜 필요한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이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분이 또 선교회 모임도 하고 각종 모임을 하는데 항상 하다 보면 뭐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냐면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무슨 물론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요. 내가 그럼 왜 그런 말을 할까?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 원인이 뭘까를 분석하는 거고, 근데 목회자와 성도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해결과 화해의 도구로서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군요, 이해할 수 있는 화해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영적 성숙을 위한 자기 이해를 위해서도 이 상호 교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유형이 만났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찾자면 이미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12장 14절 제가 강조할 땐 이것은 거룩함을 주로 강조했다면 이 트랜스 액션에서는 화평함의 강조가 있어요. 화평함.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합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이건 주님의 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도 어렵지만 우리가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잠언 1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그렇죠. 자, 말 때문에 감정 상하고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이 문제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라는 것을 스스로도 못하는, 이해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잠언 15장 1절 시작.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자, 싸우지 않으려면 온유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온유한 말을 못하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의사소통과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툴을 통해서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자아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거. 자아가 영어로 에고라고 하거든요. 상태는 스테이트. 자, 에고 스테이트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같은 얼굴인데 내 안에 있는 자아에 따라서 그 어떤 이미지와 느낌이 확 달라요. 그렇죠? 저기 지금 얼굴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인데 느낌이 다르죠? 새 얼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얼굴은 여러분 안에는 자아의 반영이에요. 그럼 이 자아가 뭘까? 나의 에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자아가 있어요. 부모 자아. 그러니까 이 부모 자아는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다고 얻어지는, 생기는 자아가 아니고, 애가 7살짜리도 부모 자아가 있는 애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요. 어린 것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왜 걔는 부모 자아가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부모 노릇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집안에 부모가 부재 중이든지, 그런데 자기가 맏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살짜리지만 애가 아니고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줄줄이 딸려 있으면.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분은 평생 부모 노릇합니다. 어디 가든지. 희한하죠? 여기 혹시 장녀들 계시면 그런 노릇을 여태 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장남 계시면 장남도 마찬가지. 나이가 어려도 장남은 의젓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아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두 번째, 성인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인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애인데 6살, 7살짜리가 말하는 게 어른스러워요. 얘는 왜 이렇게 애 어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렇게 의젓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모의 부재 시에 내가 부모 노릇, 어른 노릇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기대가 엄청 큰 거예요. 야, 너는 장남이야, 너는 장녀야, 너는 지금 어릴 때부터 너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기대를 엄청나게 하면 애가요, 뭐랄까, 일종의 이 신드롬 같은 게 걸려요. 나는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굴면 안 돼. 왜? 부모들의 기대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서 애지만 어른처럼 행세를 해요. 근데 걔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자, 이게 두 번째 자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어떤 자아가 형성돼? 마지막 세 번째 어린이 자아인데, 이 어린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내는요 평생 막내죠. 그죠? 나이가 들어도 막내 짓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부모의 사랑, 누나의 사랑, 형의 사랑을 늘 받고 자라니까 나이가 70이 돼도 애 같아. 자기밖에 몰라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나의 주변의 환경, 나의 가족 배경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나이는 많이 먹어도 이렇게 애 같아? 그런 분들 계셔야 안 계셔요?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한심하죠? 한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이 동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럼 성인자와 부모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자에 대해서 볼 텐데요. 부모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도 아주 유순한 부모가 있고 아주 늘 혼내는 부모가 있죠. 그렇죠? 그 혼내는 부모를 비판적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혼내고 꾸중맞게 하고 막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은 그거 따라서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말버릇, 이 말투를 그대로 따라해요. 어디 가서 아까 그를 학교 가서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하고 애들 막 혼내, 친구들을. 같은 친구인데 왜 혼내요? 영향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자기 부모로부터. 그를 영어로 critical parents라고 해서 CP 이렇게 약자로 합니다. critical이란 말은 비판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왜? 늘 듣고 자란 게 비판만 듣고 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이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는 평생 비판을 들은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말에 칭찬이라는 게 없어요. 왜? 칭찬을 들어봤어야지. 그러니까 늘 비판이 자기 말에 어떻게 보면 그냥 패턴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라는 게요,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때는 기질 플러스 환경 같이 연구해야 돼.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비판적 부모 밑에는 늘 통제를 받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집안에 무슨 규율이 엄격해요. 이거 지켜야 되고. 이런 어떤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부모 자아가 형성이 되니까 아주 비판적인 부모 자아가 형성돼요. 어디 가든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말투가 그냥 그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규칙을 준수한다든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자아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 그런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나치게 비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늘 권위주의자의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겠죠. 자, 이것이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이 비판적 부모 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교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 지키세요. 규칙. 이런 말을 자주 쓰는 분이 부모자가 있는데 비판적 부모자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예배 시간에 당신 항상 늦어. 문제야. 이렇게 지적질을 잘한다. 지적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적을 당하면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불쾌하겠습니까? 물론 늦지 말아야겠지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어. 왜? 늘 자기도 당해왔기 때문에. 그 참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비판적 부모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7살짜리도 그 말을 들은 애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아 중에서 두 번째 부모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굉장히 따뜻한 부모를 두신 분들은 이 양육적 부모 자아를 갖고 있어요. 이 양육이란 말이 영어로 nurtur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NP, 자 NP, nurturing parents에서 NP라고 약자를 씁니다. nurturing parents를 갖고 있는 부모는 굉장히 어떤 부모를 보고 자랐냐면 잘 돌보고 잘 격려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부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좋겠죠. 이런 부모가 있었으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은 밖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행해요. 부모한테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어디 가나 사랑을 베풀고 또 격려하고 배려하는 이런 습성을 자기도 모르게 형성합니다. 말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너무 지나치게 과보를 합니다. 우리 부모한테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과보를 보고 자란 거예요. 받고 자란 거예요. 그다음에 의존성을 조장하는데 이거 역시 굉장히 과하게 내가 이 부모를 의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이 마마보이라는 게 있죠. 엄마가 다 해줬어요. 양육적 부모 밑에서 컸는데 그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 버릇하면 이 아이는 커서도 잘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성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적용을 본다면 긍정적인 이 양육적 부모 자아를 갖고 있는 분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죠. 힘들 때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세요. 힘들 때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쓰고 이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그분이 표현하는 방법식 중에 하나가 제가 모든 거 다 해드릴게요. 이게 부모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있나요? 솔직히 다 못 해주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책임이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이해할 영역들입니다. 이게 부모자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이제 성인자, 어른자라는 것은 뭘까? 이 어른은 adult 그래서 A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른자를 갖고 있으면 특징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애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뭐예요? 애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그리고 비논리적이죠. 우기잖아요 애들은. 그리고 주관적이죠. 근데 어른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성숙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인 자아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 자아, 아이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성숙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성숙하게 하고 그 사람의 판단과 사고력도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를 그것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유형 중에 부모자와 성인자와 아이, 어린이 자아 중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본받아야 될 자아가 사실 성인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적용을 예시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분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 누가 했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성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아니면 호들갑을 떤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성숙해요. 성경적인 접근은 뭘까요? 이렇게 접근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신 분 계셔요? 이 굉장히 성숙한 거죠. 이런 태도가 굉장히 뭐랄까 논리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이렇게 다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 막 승질 내거나 자관 생긴 대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실력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대로. 이렇게 반응하면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린이 자아로 넘어가죠. child 그래서 C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 자아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자유로운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 중에서도 애들 중에서 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순응하는 어린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자, 이 프리 차일드는 특징이 뭐냐면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일단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어른 중에서도 이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가 있는 사람은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뭘 해도 다 자기가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 교회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라고 감정 표현도 잘해요.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감정을 못 속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감정을 속여요. 자꾸 드러내지 않아요. 속인다기보다는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이 분은, 어린이 자아가 있는 분은 못 속여요. 다 드러나요. 저분이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얼굴에 다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것이 자유로운 어린이, free child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순응하는 어린이는 adopted child는 뭐냐면 AC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데, 특징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그런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중에서 아주 착한 애들 있죠? 착한 애들. 자, 엄마가 뭐 심부름 시키면 네 하는 애들, 청소하라면 네 하는 애들,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아이들도 있죠. 자,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순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세 유형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셨는데, 자,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은 어떤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른자도 당연히 있으시고, 부모자도 당연히 있으시고, 어린이자가 있었을까요? 어린이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애니어그램 할 때 예수님이 9가지 유형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린이자도 예수님 있으셨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자아 속에는 어린이들하고 내가 같이 놀고 싶어하고, 같이 호흡하고 싶어하고, 같이 격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올 때 제자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 혼내고.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은 또 부드러운 부모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양육적 부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애들이 올 때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자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리티컬 페어런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비판적인 부모자. 잘못된 걸 지적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이 예수님은 어머니와 같은,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아주 자애로운 양육적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한 번은 아주 비판적 부모자처럼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비둘기 팔고 소와 양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이 모습을 우리는 이 CA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그 시간에 비판적으로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는 예수님의 그 개혁자적인 기질로 그걸 분석했다면, 여기서는 비판적 부모자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예수님이 교류했던 모습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자, 어른자, 부모자가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어린이자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부모자나 어른자가 많이 나타나시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자아를 느낄 수 있어요? 성인자죠. 그죠?
내가 자유인인데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보인 것은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춘 거죠.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시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맞춰줬어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성인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어떤 자아로 살았는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다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자아인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단지를 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의 문제를 보면요. 나는 교회나 가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자주 권면하거나 지적한다. 이게 이제 성인 부모 자의 크리티컬 비판적 부모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나는 정말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그러면 5점이고요. 그런 것 같은데 하면 4점이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3점, 아니다 하면 2점,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다 그러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5점의 점수를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자 5개, 그다음에 애덜트 성인자 5개, 그다음에 아동자 5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점수를 내시고 각 자아별로 점수 합계를 내시면 여러분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점수를 한번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적용도 중요한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렇게 조금 반복되는 패턴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형성된 자아가 그 사람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 크리티컬 페어런트가 부딪히면, 비판적 부모끼리 부딪히면 비판하고 서로 지적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아를 바꾸셔야 돼요. 어린이 자아로 바꾸시는, 아니면 이제 성인 자아로 그냥 웃어 넘겨야 돼요. 근데 그게 유연성이거든요. 근데 네가 뭔데 지적해? 이렇게 돼버리면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지나치게 어린이 자아에 해당하는 분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을 보면 여러분 눈에는, 이 성인자나 부모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한심하게 보여요. 한심하게. 애가 이렇게 철이 없냐, 나이는 먹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자아가 순수해서 우리 공동체에 기쁨을 준다,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자면 비판하지 말라, 이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데, 나랑 자아가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것을 우리는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내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교류가 어려워요. 상호 교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도 발견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좀 보이겠죠? 그죠? 사람의 내면 안에 저 사람은 어떤 자아가, 이거 애니어그램보다 훨씬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척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좀 더 이 관계의 폭도 넓힐 수 있고 유연성을 이제 기를 수 있고, 그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일으켰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심화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